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오늘 12월 5일 시장 함께 읽기 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도 좀 보고서부터 먼저 보여드리고요. 주말에 좀 많이 정리를 했는데, 오늘하고 내일 중에 걸쳐서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한 것들은 더 소개해드리고, 오늘 할 거는 일단 YMT, 미국 태양광, 관세, 그 다음에 영국의 경쟁당국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합병을 사실상 승인한 거, 포스코홀딩스, 두산, 아모텍, 또 네이버 쿠팡, 인도, 그 다음에 이젠 정말 경기 싸움, 이게 경제죠. 경제가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전망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그 YMT부터 좀 말씀드리면, YMT는 이제 저런 PCB 있죠. 기판에 쓰이는 그 소재 만드는 회사예요. 그 케미칼이라 그래서 도금도 하고 이런 거 표면 처리도 하고 그런 이제 소재를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기판 시장이 좋으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지금 스마트폰 쪽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될 것 같고, 최대 고객사는 중국의 폭스콘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LG노텍 같은 이제 기판 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근데 하나의 고객사가 15%를 넘질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PCB만이 아니라 또 반도체 기판용 케미칼 시장으로도 지금 이제 반도체 기판용으로도 진입을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 마진이 되게 높은 편인데, 아무튼 요게 심텍, TLB 등 핵심 고객사 확보를 해놨고요. 또 극동박 같은 경우는 플립칩 BGA 아시죠? 이게 대덕전자나 삼성전기가 만드는 거죠. 이쪽 회로 형성하는데 필수로 사용되는 소재인데, 요게 아직은 시장 규모가 작지만 점점 커지고요. 왜냐면 이 기판이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근데 기존 방식과 다르게 구리 표면에 일정한 조도를 형성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요 되게 균일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수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 이용해서 기판을 만드는 업체들은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좀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어떤 반도체 설계 회사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간 통신용 칩 있죠. 여기에 채택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채택을 하게 되면 앞으로 당연히 더 많은 수주를 따낼 수 있어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전기차 및 자율주행의 등장으로 폭발적인 성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전장 시장이죠. 자동차 시장. 이쪽에서 또 이런 걸 확보한 거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승인 이후로 신규 유저를 포함한 이제 잠재 고객들로부터 샘플 요청이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는 증설을 계획 중인데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다만 이제 전환사채 우려가 좀 있어요. 이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전환사채 발행은 주가의 악재죠. 주주 가치가 훼손되죠, 사실.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도 이런 증설을 해서 주가 올라간 기업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2차전지. 작년에 한참 막 이런 증설 많이 했죠.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마련을 하는데, 원래 발행하려고 했던 금액보다는 좀 낮은 한 200억 정도 수준으로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내년에 증설을 하게 되면 이게 실적에는 24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한 400억에서 600억 정도 매출이 추가되면 이익은 100억 이상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이제 PCB에 들어가는 소재 주로 만드는데, 이런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고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주요 반도체 기판 업체들이 많이 투자하면 당연히 이게 많이 들어가 있죠. 기판 소재 사용량도. 그래서 어느 뭐로 보나 전방 산업도 좋아지고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한데, 이제 유일한 리스크는, 이제 리스크라고 한다면 전환사채 발행 가능성이 높아서
그건 조금 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흔들린다면 그때가 좀 기회가 되겠죠, 오히려. 예. 그래서 조금 최근에 주가도 좀 상승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전환사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근데 이거를 악재로 볼 필요는 없어요. 설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또 회사가 정체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전환사채 발행이 나와서 주가 흔들린다면 역으로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태양광 관세 회피 혐의 예비 판정 결과가 발표됐는데, NH에서 이민재, 정현승, 최영광 그 연구원님이 적어줬고요. 관세부가 유예기간이 지금 2년 남았죠. 이번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2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다 무관세인데 이제 대부분은. 예. 근데 왜 저렇게 2년이란 유예기간을 줬냐면, 미국이 저 중국산 없으면 지금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시간을 좀 준 거죠. 그래서 2년 안에 미국은 좀 자립을 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고, 근데 이번에 8개 회사 중에 4개가 이제 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미국 태양광 셀 수입, 그 전지 수입량이 50%나 되고 굉장히 높은 비중입니다. 근데 미국은 가뜩이나 좀 태양광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중국 업체들마저도 이제 공급을 못하면 더욱더 타이트해지겠죠. 이번에 8개 기업 중에 하나솔루션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다 중국 기업들입니다. 아무튼 하나솔루션은 이번에 이제 제재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 맘 놓고 뭐 수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공장이 설사 그게 관세 대상이 돼도 유럽이나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대응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관세 면제를 다 받았죠. 무혐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대응도 좀 굉장히 수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하나솔루션은 뭐 좋죠. 네,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뭐 그렇게 아주 비싼 건 아니죠. 네,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요. 47,000원, 55,000원 사이.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부하고 상단부 왔다 갔다 하는데, 위에선 좀 조심하시고, 많이 올랐으니까 아래에서는 또 용기를 내보시고, 당분간은 좀 박스권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국 배제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합병을 이제 할 텐데, 참 이게 합병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게요. 안 하면 또 아시아나항공이 위험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나항공이 부채 비율이 지금 3,700%고요. 부채가 비율이 2분기 대비해서도 23%. 근데 에어서울이나 에어부산 같은 자회사들은 일단 부채 비율 여기도 이것까지 다 합쳐버리면요 10,0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많죠. 그래서 2분기보다도 57% 늘어났고, 근데 대한항공은 뉴스페이스 우주 투자에 대한 사업을 보류했어요. 왜냐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경영학부 구조는, M&A는 어쨌든 기업의 현재 가치를 두고 진행하는 건데,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너무 질질 끈 탓에 아시아나항공의 지속 가능성과 대한항공과의 합병 시 시너지 효과가 날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과연 이게 합병한다고 해결될 문제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승자의 저주가 될 수도 있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인수를 하면 규모의 경쟁이 생기는데, 지금 대한항공도 부채가 좀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아시아나항공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런 걸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좀 일부 부담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영국에서 승인을 한 것 같고요. 다른 데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 같긴 한데, 예, 이게 대한항공한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거 인수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 상태로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대한항공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저런 돈, 재무적인 부분도 면밀하게 좀 살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포스코홀딩스가 저희 당사 안혜수 연구원님이, 이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다른 증권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죠.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광석형, 염호형, 리사이클링. 광석형은 이제 광물에서 직접 키는 거, 염호는 호수죠.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은 폐배터리. 세 개를 하고요. 광석형은 호주에서 이제 공급을 받아서 우리나라 광양에서 재련을 하게 되고,
염호영은 아르헨티나에 100% 갖고 있거든요, 지분을. 거기서 그냥 다 재론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광석형, 염호영 합쳐서 한 27만 톤이죠. 이 정도 규모로 구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리사이클링 공장은 2022년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번 달에 준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리튬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염수형, 아르헨티나, 여기는 광양이 있어요. 경화명 리튬 공장.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뭐 출시가 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가치인데, 요게 이제 6,440억이고, 이게 리튬 가격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25년에는 최대 1.3조 원까지도 가치가 늘어날 걸로 보고요. 나중에 4.8조, 굉장히 좀 가치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튬 시대예요. 광물, 석유보다 리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아람코가 왜 세계 1등입니까? 원유를 갖고 있잖아요. 원유 컨트롤, 사우디가. 근데 사우디 지금 왕세자도 지금 머리가 아픈 게, 언젠가는 석유 시대가 끝나고요, 이런 거의 시대가 오겠죠. 리튬이나 니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 이쪽이 힘이 더 세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우디도 이제 산업구조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유가에만 그대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게 시작됐고, 근데 이런 이제 리튬 니켈을 다루는 기업들은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야죠. 근데도 포스코가 참 저평가돼 있죠. 워낙. 근데 저희 당사는 39만 원까지는 일단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메이저 리튬 기업들의 이제 뭐 시가총액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엘보말 있죠. SQM 이런 기업들이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배수가 한 23배, 뭐 24배. 근데 올해는 좀 밸류가 떨어지긴 했지만요.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인 어떤 이제 메이저 리튬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제는. 포스코홀딩스도 계속 좀 비슷한 의견들이 보고서에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산은 유한타의 친환경 연구이 목표 주가 18만 원 유지했고요. 원자력, SMR, LNG 가스터빈, 수소, 로봇,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 갖고 있어서 지금 세계가 탈세계화 시대고 산업재 시대거든요. 저런 기계장치,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도 좀 좋게 보는 것 같은데, 해당 분야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제 뭐 사우디도 할 거고. 근데 경쟁자가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쉽지 않아요. 이게 경제 제재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이 2030년에는 한 30% 정도 올라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동 원전이 441기인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 130기가가 더 좀 새로 건설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건설 중인 주요 원전 리스트는 러시아 21개, 중국 10개, 한전 6개, 뭐 이런 순서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개통 공사 계약을 좀 체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원전 시장이라는 게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도 좀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도 패키지 네트워크 분야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 확대 전략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자사업부도 있어요, 두산이. 원전은 자회사 통해 에너빌리티 통해서 하고, 전자사업 자체 사업이 또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인건비나 물류비가 올라가도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 이상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자회사죠. 요게 비상장인데 점유율 10%로 일단 높은 수치를 좀 달성하고 있고, 유럽은 내년에도 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매출 성장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별도 부채 비율이 65%밖에 안 되고, 연결은 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이제 계열사들의 부채가 좀 있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 경쟁 그룹 내에서도 아주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로보틱스, DLS는 물류 쪽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로서 두산그룹을 지배도 하지만 자기가 직접 하는 사업도 따로 있어요. 로보틱스, DLX 같은. 네. 그래서 이쪽은 앞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두산 DLS는 물류센터, 설계와 제품이 있고 이동, 저장, 반출에 이르는 물류, 프로세스 전 과정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자동화된 하드웨어. 그러니까 물류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주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자, 네이버에서 한번 두산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주사고, 이 PBR 밴드가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에 여기. 그래서 0.7배하고 0.5배 사이네요. 0.7배. 지금 12만원이니까 지금이 거의 0.7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4,000원. 그러니까 84,000원이고 최 바닥이 얼마냐면요, 63,000원. 그러니까 최 바닥은 63,000원으로 보시면 돼요. 진짜 안 좋았을 때 그거고, 뭐 거기까지 갈 것 같진 않고요. 지금도 주가 지금 82,000원이 그 하단부입니다. 82,000원 맞죠? 12만 25000 0.7원. 아, 87,500원이네요. 그럼 지금 주가네요. 지금 주가. 네, 그러니까 두산은 지금 주가도 비싼 건 아니에요. 밸류를 딱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산도 지금 탈세계화 되면서 얘네가 하는 사업이 다 뭐 원전부터 해고 자회사들이 이런 산업재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 로봇 사업 하죠. 전자부품 하죠. 그러니까 딱 지금 적합한 기업 중에 하나죠, 사실. 그 아모텍은 이베스트 저희 당사에서 나온 거, 아모텍 아시죠? MLCC. 원래는 모터나 안테나 만드는 회사인데 요게 이제 메인이고요. 전장 부분, 자동차 부분이 이제 60%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열리면 수혜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년에 흑자전환 할 것 같고, 그동안 양산이 잘 안 돼가지고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 이게 드디어 일단 이제 그 매출이 가시화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내년에는 북미 전기차 업체에도 수출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용 MLCC 뭐 이런 것들은 미국의 화웨이나 이런 걸 제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뭐 미국 버라이전 대규모 수주도 따냈고, 그러니까 미국의 삼성이 잘 수주를 5G 해주면 MLCC한테는 또 좋은 거죠. 여기 아모텍한테. 그러니까 아모텍은 그동안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조금씩 좋아지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아무튼 목표 주가 32,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했고, 근데 이걸 우리가 확인할 거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지, 여기 보면 실제로 이렇게 앞으로 이익이 지금 여기거든요. 본격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데 이대로 간다면 주가는 오르겠죠. 그리고 PBR이 지금 거의 한 배가 채 바닥이고요. 예, 지금 한 1.1배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뭐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PBR 1.1배 정도가 채 바닥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여기 거의 왔죠. 1.3배, 여긴 0.9배니까 지금 수치가 1.2배니까 뭐 1.2배 이하면 괜찮지 않을까. 1.2배에서 1배까지죠. 그러면 23,000원부터 21,000원 뭐 요 정도 사이가 되겠네요. 가격은 23,000원 이하 뭐 그 정도 레벨은 뭐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아모텍까지 하고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이커머스 두 번째 단계란 이제 내용의 보고서인데, 이제 네이버 쿠팡 비교한 거고요. 아무튼 네이버 쿠팡 중에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두 2강 체제로 거의 가는 것 같고, 쓱닷컴 롯데온은 점유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네이버가 16.2%, 쿠팡이 16.5%, 쓱닷컴이 2.7로 3.2에서 오히려 떨어졌고, 그 다음에 롯데온은 2.1에서 1.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네이버와 쿠팡이 지금 뭐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선 뭐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거래액 추이거든요. 거래액도 쿠팡의 성장이 뭐 놀랍죠. 네이버는 조금 둔화는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선두권이고, 다만 이제 다른 업체들이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타컴 같은 경우도 G마켓 인수하고 뭐 이런 것까지 좋은데 뭐 아직 성과가 안 나오니까 주가 좀 쉽게 못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다 생각하죠.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 왜냐면 이제 그동안 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요, 많이 둔화될 걸로 보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고 또 적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나라 그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아직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한다면, 침투율이 높다면 꺾이는 거지만 남아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은 37조인데 침투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제 보복 소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뭐 편의점이 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커머스 침투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전자상거래 내년에 성장을 해도 누가 이길 거냐 이거죠. 결국 네이버, 쿠팡일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 있고, 또 인도는 공급망 재편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KB의 하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도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인도가 이제 중국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평행 이론이라고 하는데, 1910년대하고 40년대 탈세계화, 그때 이제 세계 1, 2차 세계대전 펼치고 나서 독일과 일본을 키워줍니다, 미국이. 그죠? 소련에 맞서서. 그랬고, 그 다음에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전쟁 오일 쇼크 후에 소련이 붕괴됐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탈세계화 후에 어떤 나라가 좀 붕괴되고, 대신에 그 역할을 중국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키워줬고, 소련은 붕괴됐죠 사실. 그리고 그 후로 중국을 이제 미국 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중국은 말 안 들었죠. 도광량이 했죠. 이게 칼 갈고 있다가 이제 칼을 들이밀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인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이제 중국과 전면전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를 동남아 쪽하고 키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시에 근데 이제 그 왜 서유럽을 키워줬을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동유럽이 소련 쪽이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국교 정상을 났었는데 당시 또 소련과 맞닿아 있었죠,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중국과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견제할 국가 근접해야 돼요. 옛날에 소련이 있을 때는 서유럽, 러시아일 때는 중국, 그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디를 이제 견제를 해야 될까요?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면 그 주변에 그 맞닿아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죠, 인도. 근데 우리나라랑 일본도 맞닿아 있겠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 국가고, 뭐 이미 성장을 한 나라니까 뭐 굳이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이제 보는 것 같고, 근데 인도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를 좀 키워주려는 의도 아니냐. 그리고 중국과도 분쟁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뭐 스토리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아무튼 그 옛날에 과거 유럽의 패권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이 소련 지배하에 놓이는 경우를 미국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패권 국가였고, 인도는 남아시아 패권국인데 이제 인도가 세계 2위예요. 인구가 이제 아마 앞질릴걸요. 그래서 네 번째 이제 탈세계화 시대가 왔는데, 이 시기에 이제 결국엔 미국과 중국으로 그러니까 네 번째 글로벌레이션이죠. 네 번째 세계화 시대인데 최대 수혜 국가는 인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되세요? 왜 인도인지?
중국과 가깝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고 인도가 또 분쟁도 있었고 또 인도는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게 남아시아 지역 패권국입니다. 서유럽은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 발상지고 중국은 동아시아 패권국이었고 그러니까 인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가 인도죠. 여기가 이렇게 인도 중국과 맞닿아 있잖아요. 이쪽 여기가 중국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거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를 만약에 성장시킨다면 중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인도 가 있는 기업들은 좋겠죠. 그러니까 현대차도 좋을 수 있어요. 현대차 인도, 삼성전자 가 있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 같은 굴삭기 회사들 거기 막 개발하고 그러면 그래서 인도 비중이 좀 높아지는 기업들은 뭐 수혜를 받을 거고 또 통신 장비도 좋아요. 인도가 5G 투자하잖아요. 릴라이언스 같은데 삼성이 이미 수주도 따냈던 거 알고 그럼 통신 장비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은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인도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경제 알아야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젠 정말 경기 싸움이다는 뭐냐면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유진희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이제 경제가 더 중요하다. 점점 물가나 이런 거보다도 물가 꺾였고 금리 인상도 이제 결국 사이클은 꺾일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FTX 사태, 주택 경기, 고용 악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막 경기 가지고 막 논란이 심하죠. 지금은. 그리고 이게 연준 의장이 2월 달에는 물가 압력이 확대된다. 나는 인플레 파이터가 되겠다. 이때 잭슨 홀에서 난리가 났죠. 이때 나는 폴 볼커가 될 거야. 근데 이번에 바꿨어요. 이번엔 너무 긴축하는 거 경계하겠다. 긴축해서 금융시장이 망가지는 거 원치 않는다. 생각을 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지금 생각이 조금 이제 바뀌는 쪽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왜 피봇을 했을까? 이제 물가 리스크가 좀 완화되기 시작했고요. 실제 임대료가 주택가가 꺾이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화됐고 가솔린 가격, 경기 침체가 근데 눈에 보이니까 그만 가만둘 수 없었던 거죠. 이 제조업 지표 꺾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해고 건수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죠. 그리고 이미 이제 여기 내년인데 내년 11월 FOMC에서 정책금리 확률인데 지금 고용지표 발표 후에 이 4.5%가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4.5면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 확률에 좀 베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그리고 엔화도 약해지고 엔화가 강세로 전환됐죠. 그래서 엔달러 꺾였고 달러화를 약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이게 너무 안 좋죠. 밑으로 쭉 내려가. 이게 자꾸 내려가는 거는 결국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안 좋은 걸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 요것도 지금 많이 꺾여 있고 모든 지표들이요. 이게 보시면 다 안 좋아요. 그리고 고용지표 코멘트 했는데 아무튼 임금 상승률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물가 리스크를 자극하긴 했지만 어쨌든 응답률이 되게 낮았대요.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믿어야 되냐 이런 좀 신뢰 문제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소비자 심리지수도 바닥에 가 있고요. 모든 지표들이 다 안 좋습니다. 근데 유럽은 이제 내년 초까지는 안 좋아요. 역성장. 다만 이제 내년 하반기에 좋아질 것 같고 독일 천연가스는 이제 그 재고가 좀 많이 지금 확보를 해놨죠. 여기서 재고를. 그 다음에 비축량도 많고 사용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유로존 경기 이제 더 나쁠 거 없다. 이런 내용. 유럽 이제 경기 나쁘다는 지표거든요. 이게. 그 중국도 이제 점점 그 정상화 속도를 좀 밟겠죠. 그 국내가 좀 문제인데 국내는 신용 스프레드가 이게 좀 최근에 좀 벌어져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 파란색 선 요건데 여기 올라갔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요게 유럽이나 중국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위에 보면 유럽, 중국은 떨어지는데 한국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저번 주에 한번 그 중견 건설사 부도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리스크가 아직은 남아 있는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그 이게 금리가 꺾이고 선진국도 이렇게 금리가 꺾여주면 우리나라도 지금 국채금리 꺾이거든요. 순차적으로 다 꺾입니다.
요 리스크들이. 그래서 좀 시간차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것 때문에 한국 정말 안 좋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순서대로 좀 저것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중국은 확실히 꺾이죠. 예, 이 위험 지표들이. 그 다음에 위안화도 이게 꺾인다는 건 위안화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경기 침체 국면이 예상됩니다. 그죠? 뭐 중국 침체 올 거라고 다 생각하지만 급격한 침체는 아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건 이거거든요. 침체가 오는 거를 부인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급격한 침체면 이제 증시가 또 부러지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경기 역시 경착륙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 아직 뭐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다만 완화시킬 그런 걸 긍정적 요인도 있다. 그런 걸 완화시킬.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리오프닝하고, 예. 그리고 반도체는 이게 안 좋지만 이게 출하 재고가 지금 돌리고 있어요. 재고가 줄고 출하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예. 다만 부동산은 좀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둔촌주공 분양이 시작됐는데 이게 부동산이 중요해요, 사실 우리 한국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면밀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 내리면 뭐 최악은 지나갔어요. 지금 뭐 이미 증시 바닥 찍었고 연준 의장도 긴축 속도 완화하고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충분히 좀 높아졌고, 중국은 리오프닝하고, 중국 경기도 안 좋았는데 바닥에서 터닝하고, 그죠? 예. 지금 이런 시그널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유럽 문제도 많이 완화됐고 한국의 부동산이 좀 마지막 리스크죠. 요게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고비는 좀 부동산 같아요. 요것만 좀 해결된다면, 그래서 둔촌주공 분양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연구원님이 내년 전망을 해주셨고, 불황은 1등 기업들에게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기회고요. 그죠? 반도체 칩 등간의 연결. 그러니까 2종 반도체 있죠. 그러니까 저기 나오는 내용은 전망은 이제 워낙 다들 지금 많이들 나왔으니까 전망보다는 그 안에 있는 기술 내용인데, 2종 칩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격의 반도체 칩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몸집이 커지고 성능이 좋아지겠죠. 근데 그걸 그냥 연결을 못 하죠. 기술이 있어야죠. 근데 그걸 왜 합니까? 메모리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메모리 성능 올리고, 전력, 그다음에 대역폭 개선 효과, 이런 건데, 이제 그 아무튼 성능을 올리고 전기는 덜 쓰는 이런 건데, 특히 모바일은요, 이게 중요해요. 모바일은 전력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AMD라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3D Vcache라는 기술을 TSMC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적용을 했어요. 밀란이라는 CPU에. CPU와 SRAM은 이제 메모리죠. 그러니까 CPU와 메모리 연결해 버린 거예요. 구리 대 구리 선으로. 예. 엔비디아는 2.5 세대 패키징 기술을 적용을 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결합을 하는 겁니다. 뭐 조그만 이제 뭐 숄더블 같은 걸로 아주 작은 이제 공으로 서로 붙이는 거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자동차 수요 잠재력 크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근데 아직은요 자동차 비중이 너무 작아요. 전체 반도체 2.5%밖에 안 돼요. 예, 근데 나중에 커집니다. 왜냐면 향후 자동차 디램 용량이 자율주행으로 가면요 300기가가 된대요. 6기가, 현재 6기가인데 낸드는 5TB 150,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은 스마트폰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자동차가. 근데 저렇게 용량이 커지죠, 만약에. 그러면 스마트폰 시장이 3, 4배.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대중화되잖아요. 반도체 시장 한 번 더 점프하는 거죠. 근데 다만 아직은 뭐 제도적으로 합의가 된 건 아니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고,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는 이게 현실적이죠. 자동차에서 D램의 고성장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플러스는 되지만 속도는 좀 느릴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XR기기 시장이 내년에 열리는데 이것도 좋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아주 큰 시장은 아니에요. 전체 시장의 2030년 대하 7.4%입니다. 예, 그래서 핵심은 스마트폰하고 PC랑 서버예요. 이 세 개 여전히. 근데 이 둘은 성숙기, 얘는 여전히 성장. 서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PC는 더 안 나빠지면 좋고, 서버가 계속 이끌면 이제 반도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 그리고 반도체 전략은 안 좋을 때 사는 얘기예요. 지금 뭐 비슷하죠. 이렇게 업황 안 좋고 뭐 죽어난다, 뭐 적자 난다 할 때 투자하는 거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디램 가격이 오르면요, 막 그때 또 장밋배 얘기 나오겠죠. 그럴 때 팔고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예, 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운드리는 아마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선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TSMC 그리고 미국 업체들은요, 이번에 이제 대만 문제도 있고 하지만 TSMC에 너무 몰빵하니까 이제 어려운 걸 느꼈어요. 폭스콘, 애플이 몰빵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럼 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앞으로? 예. 삼성전자나 다른 거래선을 찾을 거예요. 근데 지금 TSMC 거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어디냐면 인텔입니다. 인텔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길 원하는데 인텔은 지금 못 만들어요. 기술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만들 때까지는 이제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도 몇 년 후에는 또 인텔이 만들어 버리면 낙동강 오리알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삼성전자도 초격차로 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삼성이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실패를 하더라도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같이 TSMC가 못하는 거 있죠. 기술을 그냥 툭툭 치고 가야 돼요. 수율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런 기술, 그러니까 삼성이 진짜 힘든 게요, 중간에 껴가지고 어쨌든 앞장서서 가야 됩니다. 예, 당연히 수율 안 나오죠. 그거 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뒤에 또 인텔 쫓아올 텐데. 그래서 저는 삼성은 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좀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3나노, 2나노가 애들 장난은 아니잖아요. 만드는 게. 뭐 아무나 못하죠. 인텔도 못하고 아직 TSMC도 못해요. 3나노는. 예, 근데 유일하게 한 게 삼성전자밖에 없고, 그거를 초격차로 가면요, 나중에 인텔이 쫓아와도요, 삼성이 앞서가니까 삼성 거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년을 위해서라도 삼성의 이런 좀 모험일 수 있지만 이게 잘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아무튼 삼성전자는 뭐 앞으로 공장 하나씩 매년 하나씩 지을 거고, 근데 아마 한국에 짓는 게 좋죠. 지금은 미국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한국은 또 숙련공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워낙 고급 인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네덜란드 ASML,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왜 한국에다 공장 지을까요? 연구시설. 네, 느닷없이 갑자기 짓고 있어요.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충분히 좀 이 반도체 공장이 좀 한국에 많이 지어질 걸 염두에 두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그 중국 공장이죠. 근데 중국 공장 없앨 수는 없고요. 중국 공장 유지해요. 아마 허가해 줄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뭐 굳이 1년에 한 번이지만 못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 매년 이제 이게 성가시죠. 허락 받아야 되고, 예, 또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 봐야 되니까 그 공장 자체가. 그러면 제가 CEO에도 좀 비용이 들더라도 중국 비중은 줄일 수밖에 없어요. 없애진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에 지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용인 공장 승인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조금 공장 이제 그 건설 시기가 좀 늦어지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에 짓는 거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고, 예, 하이닉스도 한국의 공장을 이제 짓는 쪽으로. 이렇게 되면 공급은 늘기가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예, 그러니까 중국 비중 줄이는 과정에서 한국의 생산 공장 만들 때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요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 공급이 크게 늘기는 좀 쉽진 않다.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그런 점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아무튼 여기 나와 있죠. 삼성은 이제 3나노 파운드리 의미가 크다. 속도, 이 전력이 이게 커요. 근데 다만 수율이 많이 안 나오겠죠, 아직은. 모바일은요, 퀄컴이나 애플 입장에서 이게 중요해요. 전력, 저전력. GAA가 그래서 전력을 무려 45%나 개선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애플도 이 기술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삼성이 이걸 좀 잘해주면 좋습니다. 빨리. 그럼 애플도 보험 차원에서 삼성전자 선택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TSMC의 이제 그 패키징 3차원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나로 지금 하는 거죠. 여기다. 예. 요건 인텔 거고, 예. 여러 칩들을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이게 이중 접합 기술입니다. 칩넷 기술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헤드 마운트와 AR 글라스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 시대가 올 거예요. 이건 불편해요. 솔직히 안경이 편하죠. 이 시대가 올 것 같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서버입니다. 자동차는 커지지만 시간 좀 걸리고, 그 다음에 GAA 방식 삼성이 하는 건 전력 소모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45%.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기사예요.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저도 금요일날 이제 읽어봤거든요. 기사 내용이 좋아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21세기에 이제 배터리 광물 전쟁이다. 우리 근데 한번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제가 한번 요약해 놓은 거예요. 조선일보의 성유진 기자님이 쓰신 거고,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 킹스마운틴 지역에 50m 깊이의 연못이 있는데 1980년대까지 리튬 채굴장이 있던 곳이나 지금은 흔적이 없다. 근데 앨범아일이라는 기업 있죠. 세계 최대 리튬에서. 리튬이 있으니까 거기 다시 채굴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해외가 아니라 미국을 선택한 거죠. 인건비 비싸도. 그래서 배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원료가 무기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외교 전문지에서는 20세기는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핵심감.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빈살만? 왜 빈살만이 네옴시티를 하려고 할까? 딱 떠오르시죠? 이 문장이 나와 있잖아요. 20세기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 여기서 승자는 사우디죠. 21세기는 어디예요? 리튬이에요. 리튬 니켈. 배터리 광물. 근데 사우디는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 돈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럼 어디죠? 제2의 사우디가 될 나라들이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제해서 만드는 나라는 중국. 딱 봐도 뻔해요. 중국이 꽉 잡을 수 있어요. 이 헤게모니를. 배터리 헤게모니를 중국이 잡고 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그럼 미국은 아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시나리오가 딱 그려지니까 중국을 배제시켜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보조금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리튬 매장량의 82%가 이런 데 집중돼 있는데, 아무튼 정제하는 거는 대부분 다 중국이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오펙과 유사한 형식의, 인도네시아는 니켈 나오거든요. 그리고 리튬 삼각지대로 불리는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는 오펙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리튬판. 중국은 흑연 제외하고는 자국 생산은 많지 않은데 이걸 재련 가공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리튬 생산은 14%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배터리에 넣을 수 있게 재련을 해야 돼요. 그건 전 세계 65%예요. 코발트 70, 망간, 우리나라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만들죠. NCM. 중국 없으면 못 만듭니다. 옛날부터 미리 투자도 다 해놨고, 그리고 칠레, 간펑 리튬은 아르헨티나 여기다 벌써 투자를 해놨고요.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자국 내 기업들한테 돈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좀 생산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 광물 수요가 2040년에 지금부터 보면 니켈은 19배, 리튬이 무려 42배나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이 법안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이제 이 법안에는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는 거죠. FTA 맺었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좀 수혜인 게 한국에서 만들어도요 이게 허용이 되는 거죠. 10월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코발트 채굴이 시작됐는데 미국에서 코발트 생산이 이루어지는 건 28년 만에 처음이고요. 유럽은 핵심 원자재법을 내년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여기도 비슷할 것 같아요. 중국을 약간 줄이는. 그래서 리튬 히토리가 곧 석유와 가스보다 더 중요하다. 탄소 중립을 하려면 필요하다. 그리고 테슬라는 수산화 리튬 정제 시설을 직접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 스텔란티스는 그 호주 업체랑 지금 계약 맺었고, GM은 호주 광산 업체에 투자했고, 중국의 BYD도 아프리카의 6곳 개발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도요 지금 혈안입니다. 이런 거 다 확보하려고. 근데 한국은 이게 좀 취약하죠. 배터리 제조 강국인데 원료가 없어요. 흑연은 중국에서 91%, 코발트, 리튬 다. 이걸 다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상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이거 지원책 지금 아마 이번 달에 발표할 것 같은데, 이 배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배터리 광물 있죠. 이거를 독립해야 돼요. 중국으로부터. 지상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그 천병이 포스코입니다. 예, 요게.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붙으니까. 또 SKO는 에코프로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니켈 공장 걸릴 예정이고,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들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폐배터리도 해야 됩니다. 이제. 예. 시장 커진다. 요게 국가별 배터리용 핵심 광물 추정량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리튬 제일 많고요. 호주. 예, 그다음에 리튬은 여기 칠레가 제일 많아요. 칠레, 아르헨티나. 이제 매장량이에요. 이건. 미국은 얼마 안 되죠.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이제 새로운 오펙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빈살만이 긴장하는 거죠. 그런 좀 부분도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원유로 따지면 원유가 생산되는 데는 중동인데 그걸 정제하는 데는 어디예요? 우리나라도 SK이노베이션, S-오일이 돈 많이 벌었죠. 고유가 시대. 그거 가져다가 정제해가지고 휘발유, 경유로 팔았잖아요. 리튬도 똑같아요. 리튬을 이제 캐낸 다음에 그걸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을 해서 배터리에 줘야 돼요. 그걸 지금 중국이 다 혼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S-오일의 역할을 이제 포스코가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 끝날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기사도 너무 좋고 고민을 해보세요. 진짜 아이디어가 많아요. 일회성 아이디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기사 제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또 실제 기사도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주식시장 한번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주식시장은 일단은 좀 약세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좋았는데 왜 코스피는 빠졌냐면 이유가 있죠. 예, 오늘 LG엔솔 2차 전지가 융단 폭격을 맞아버렸습니다. 그게 좀 빠졌고, 예, 주식시장 그래서 2400 다시 20까지 내려왔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견조했습니다. 중국 소비주나 이런 컨텐츠 기업들 많죠. 그래서 오늘은 시장은 빠졌지만 완전 조목장세였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뭐 무너졌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다음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팔아요. 지금 환율이 급락했거든요. 1290원까지 좋은 건데 일단 외국인은 오늘 전기전자, 자동차, 뭐 2차 전지 다 정리를 해버렸고 유통주 위주로 면세점 있죠. 이쪽을 샀고 기관들도 그쪽을 샀습니다. 다른 쪽은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주 팔고요. 제조업, 소비재 기업 사는 그런 흐름이 오늘 연출됐다. 그래서 오늘 중국주의 날이었고요. 면세점이 오늘 다 급등했어요. 보세요. 네. 지금 신세계, 뭐 현대백화점, 호텔신라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행주도 오늘 급등했고요. 네. 이게 왜 오늘 이렇게 리오프닝주가 급등했냐면 중국이 방역 규제를 크게 완화할 거라는 또 얘기가 또 돌아요. 근데 중국은 아직 백신도 없고 전면해지는 어려워요. 근데 시장은 항상 빨라요. 그리고 이걸 생각하세요.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중국주 많이 비워놨잖아요. 너무 안 좋으니까. 거의 2차 전지 막 태조 이방원 이쪽에 집중하다가 지금 분위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급락했죠. 이쪽 줄이고 일로 옮겨 타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기관이 들어가니까 사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또 추격하다 또 당하시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간 흥분하시면 안 돼요. 중국주들 오를수록 오히려 좀 물려 계셨던 분들이라면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또 기회가 온 거예요. 좀 비싼 가격에. 예, 아시죠? 그렇게 하셔야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걸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근데 중국 소비주 중에서 못 간 거 있잖아요. IT, 스마트폰이나 또 반도체. 오히려 뭐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아무튼 오늘은 이런 주들이 많이 올랐다. 화장품도 그냥 오늘 뭐 달려갑니다. 그동안 이제 못 오른 거 한 번에 근데 수급이 붙어요. 공매도도 줄고 쇼커버링 나오면서 확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한 며칠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좀 대응을 해주세요. 추격은 절대 안 되고 줄일 수 있으면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는 좀 성격 다르죠. 중국주도 아니고 미국 금리 꺾이고 이러니까 올라가는 건데 특히 네이버가 어쨌든 그동안 안 좋았지만 카카오처럼 뭐 상장 이슈도 없고
주주가치 훼손할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네이버는 좀 그래도 좀 더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아무튼 전자상거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성장해준다면 주가는 좀 어느 정도 복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 이하는 좀 과한 거죠. 예. 좀 더 회복되길 기대하고요. 임플란트, 엔젤, 뭐 보톡스, 제대한 미용 의료기기도 중국 쪽이 많죠. 중국 리오프닝. 저 카지노도 당연히 중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좋았고요. 해운주도 중국이 리오프닝 하니까 좋죠. 그래서 펜오션이 중국 영향 많이 받거든요. 통신 장비도 오랜만에. 근데 통신 장비 한번 고민해보세요. 미국도 투자 늘어날 거고 인도가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죠? 아까 그죠? 인도 부분 한번 또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종합물류, 뭐 건강기능식품, 광고, 뭐 이런 기업들 다 좋았고, 반면에 오늘은 2차전지가 안 좋았습니다. 리튬주 다 급락했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근데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는요 실리콘 응급제를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근데 어떤 기업 고르는 참 어렵긴 한데 그쪽을 좀 공부를 계속 해봐야 될 거기 관련된 게 한솔케미칼, 대주전자재료, SKC, 또 뭐 있었죠? 갑자기 이녹스, 맞아요.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고 2차전지 오늘 다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수급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멘텀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오르면 어느 시점에서 뭔가 다른 대안주가 생기면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순식간. 그럼 또 싸질 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투자를 한다면. 그래서 너무 올랐다 싶을 때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기다려야 돼요. 그걸 꼭 좀 염두해 두세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딱 우리가 보잖아요. 2차전지 그렇게 안 빠지던데 결국 빠지죠. 이제 조금씩. 많이 오른 기업 중심. 근데 보면 SK 아이테크놀로지 뭐 오른 게 없으니까 오히려 빠지진 않는데 그동안 많이 오른 기업들은 좀 이렇게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장비주도 최근에 올랐었는데 오늘 좀 빠졌고 자동차는 뭐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참 약하더라고요. 기아에서는 뭐 크게 수요 부진한 거 모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고도 하는데 시장은 좀 걱정이 큰 것 같아요. IRA 법안이 좀 약간 수정돼야 될 것 같은데 보조금 못 받으니까 시장에서 조금 아직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 컨텐츠도 오늘은 좀 올랐다가 좀 밀렸고요. 오전엔 좋았죠. IT도 오늘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LG전자만 올랐네요. 그리고 방산주 빠졌고,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 이끌던 기업들 대부분 좀 밀렸고, 태조 이방원들 다 대부분 네옴시티 관련주 그죠? 조선주 밀리고 어디가 갔습니까? 아무튼 오늘은 중국 소비재 기업들 이쪽이 아마 기관이 일부 물량을 저쪽 정리하고 옮겨 타면서 급등했다. 이렇게 수급의 힘으로 또 중국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그렇게 요약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은 이랬다 저랬다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기업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게 극명하게 갈려요. 우리 한국의 대형주들은 대부분 빠졌고요. 삼성바이오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현대차,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다 대표주자고 카카오뱅크 급등, LG생활 급등 이런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 뭐 완전히 카카오뱅크, LG생건 또 삼성전기도 오르죠. 왜? 삼성전기도 중국 스마트폰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눌렸던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고 크래프톤은 그 신작 게임 나왔는데 항상 이게 신작 게임 나오고 결과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실망감이죠 뭐.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좋다는 평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평들이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8% 가까이 좀 급락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뭐 콘솔 게임 처음 만들었는데 엄청 잘할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공매도 나왔겠죠. 그래서 오늘은 게임주는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NC나 크래프톤이 대밀려 버렸고 반면 아모레퍼시픽,
카카오페이가 16%, 낙폭과 대주도 이거 다 공매도 환매도 들어온 것 같아요. FNF 그죠? 중국 소비주입니다. 롯데케미칼 중국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유화학 좋아지죠. 이런 기업들이 장기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이런 기업들이 아마 이번 주 강할 것 같아요. 조금 더 한 번에 저렇게 꺾이진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면 이제 조금씩 비중을 일부 조금 줄여 나가시면서 주도주 쪽으로, 그러니까 그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교체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게임주가 안 좋았군요. 다 하나에어로, 태조 이방원, 두산박해. 두산박해에서는 블록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물량 부담 때문에 그때 빠졌었고, 에코프로 2차전지, 다 태조 이방원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봤던 것처럼.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대부분 좀 뭐 보합권 내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중국 소비중 급등, 중국 비중 높은 기업들, 그리고 미국형 기업 아니면 태조 이방원 이쪽은 급락, 또 게임주 급락, 인터넷은 또 되돌림으로 급등, 이런 식으로 오늘은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아무튼 등락 좀 거듭하다가 좀 끝이 났고, 그리고 뭐 오늘 보니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리츠주도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리츠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성과가 오늘은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뉴스들 보면 오늘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가 중국이 이제 방역 규제 완화를 좀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또 모건 스탠리가 중국의 투자 의견을 증시에 그 2년 만에 상향 조정했어요. 얼마 전만 해도 아주 중국도 거의 뭐 휩쓸려서 폭락을 했죠. 근데 순식간에 바뀌었죠. 중국의 규제.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갑자기 중국 분위기가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중국 소비주를 또 막 오르니까 사람들, 제가 걱정되는 거 쫓아가지 마세요. 또 고생하십니다. 근데 중국 소비 중에 안 간 거가 있다면 그런 걸 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반도체예요. 그죠? 중국 비중이 제일 높잖아요. 근데 지금 뭐 반도체 워낙 안 좋지만 분위기가, 역으로 따져보세요. 중국 소비가 내년에 늘 텐데 올해보단. 그죠? 당연하게 수순으로 반도체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시차는 좀 있겠지만 그냥 그런 거죠. 뭐 생각을 해보면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고민을 계속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남들이 다 알아서 올라가는 거는 뭐 사실 우리가 너무 늦어버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 또 지금 막 태조 이방은 빠지거든요. 이제는 또 당분간 모멘텀도 별로 없어요. 워낙 많이 올랐고, 태양광 뭐 태양광 근데 오늘 호재 나왔죠. 그렇지만 이제 힘에 좀 붙이는 게 시장의 관심이 글로 쏠려버리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빠져주면 또 오히려 땡큐죠.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히 좀 나누셔가지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거, 또 아까 인도 아이디어, 인도가 왜 좋아지는지, 인도가 좋아지면 어떤 기업이 좋아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스스로 이런 보고서나 기사를 보시고, 아까 뭐 그 우리 광물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산업 보고서를 어쨌든 계속 봐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기업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고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방송 못 해드렸지만 내일도 그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나왔던 거 아주 긴 보고서들이 되게 많아요. 주말에 다 읽어봤고, 아무튼 제가 또 내일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또 보고서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고생하셨고, 오늘 뭐 비록 시장 빠졌지만 뭐 증시가 급락하거나 뭐 그럴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당분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지 마시고 시장 차분히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